이제 아무래도 세금하면 부동산이거든요. 예, 부동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좀 또 달라졌나요? 최근에 우선은 10월 27일 날 그 11차 뭐 비상 뭐 경제회의 같은 걸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뭐 4가지 연착륙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 과거 정권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급경사였는데 이거를 제도를 다 풀어버리면 갑자기 또 급하락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권 드러나고 나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변동이 너무 무섭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이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은 좀 금리 쪽인 것 같고, 물론 금리가 적용을 안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부동산 하면서 금리를 안 쓰시는 분은 없거든요, 사실. 대출 안 받는 분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봐야죠. 네. 예. 진짜 아예 찐부자 아니고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솔직히 찐부자도 대출 안 쓰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썼죠. 그죠. 똑똑하게 쓰시죠. 왜냐면 저금리면 어차피 금리 이자 비용이 어차피 경비 처리도 되니까 절세 효과로 쓴다고 무조건 금리를 썼거든요. 그 대출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규제 지역 완화였습니다. 아, 맞아. 왜냐하면 부동산 세금은 조정 대상 지역만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은 무조건 이제 주택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정 대상 지역 딱 2개 생각하시면 되는데 취득, 보유, 양도 이 3단계에서 조정 대상 지역은 다 중과세율. 그러니까 세금을 2배나 3배 더 중과를 하는 규제들이 엄청 많았었죠. 너무 억울한 게 저희 집이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조정지역에 걸려있더라고요. 조정지역이 뭐야? 투기지역에 걸려있더라고요. 다 걸려가지고 이제 세금 중간하고 그러셨나 봐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팔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래 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값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양싸대기 맞은 거죠. 세금으로 이걸로 맞고. 그래서 제가 이 정책 보면서 이제 과거 정책이 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연구를 계속 하니까 과거의 노무현 정권 때가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썼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정권에 있었던 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아, 철학이 같이 같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입한 제도들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17년 파리 대책 때부터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와, 벌써 이제 5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네요. 17년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정말 수많은 자산가분들 상담하면서 항상 말했던 게 과거 정책 공부하셔야 된다. 이거 패턴대로 아마 그대로 될 거다. 오히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그거 예측한 대로 좀씩 됐고 공교롭게 또 그 노무현 정권 끝나고 나서 그 말미쯤에나 이명박 정권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지고 나서 그것도 똑같네요. 네, 맞아요. 국제위기적 현상이 똑같이 적용됐어요, 지금이랑. 와, 무슨 10년 데칼코마니론인가? 지금은 이제 팬데믹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른 경제위기인데 거의 똑같이 갔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건설사 힘들다고 막 부채 때문에 휘청휘청하고 뭐 부도나니 이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설하고 이 정책부터 말씀드리면 그때도 조정 대상 지역이 급격하게 짧은 시간 내에 해지가 탁탁탁탁 됐었어요. 아, 그럼 추가로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또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말 그대로 부동산 경기가 확 꺼지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거의 5%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거의 지금이랑 너무 유사합니다. 그때는 이제 투기 지역이란 걸 설정해서 했었는데 거의 3개월 단위로 착착착착 풀었어요. 근데 딱 3군데가 안 풀렸죠. 강남 3구만 한 3년 반 있다 풀었어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08년도에 풀고 나서 12년도에 이제 강남 3구를 풀었거든요. 강남까지 풀었다는 얘기는 정말 상황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그 다음에 13년에 이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미분양된 거 주택을 사면 도장을 찍어줬어요. 아, 있었어요. 네. 저 도장 받았었어요.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깎아주는 무적 도장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면 세제로 그런 정책까지 나오면 부동산의 가격은 거의 하반까지 왔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간 케이스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6월 달에 한번 풀렸고, 뭐 대구나 뭐 경산, 전라도 지역, 그 다음에 이번 9월 달에 한 41군데 풀렸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번 대책에서 그 말을 했죠. 11월 중으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오면은 회의를 열어서 풀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아, 그만큼 지금 부동산 침체가 심각하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대상 지역 내 세금을 중과한다는 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금을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여야가 지금 좀 다투고 있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22년도에 좀 종부세 줄여주는 걸로 정책 하나 하자고 했었는데,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통과됐는데 하나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종부세가 이번에 12월 달에 나올 때 결국 좀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3년에 이런 것들을 해제하는 법을 세제 개편안에 많이 올려놨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입장은 이걸 점점 풀자 힘드니까 그 의견이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법을 못 바꾸면 조정 대상 지역을 다 풀어버리자요.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세금의 중과를 안 받으니까. 그거는 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청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힘이죠, 결국은. 그래서 11월 초쯤에 저는 어디가 풀릴 것 같냐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서울이랑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거의 풀릴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경기도 바깥은 다 풀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세종이나 이런 데도 당연히 풀릴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냐면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보러 오지 않으니까. 주식은 떨어지면 이게 소액 매수를 시작해서 조금씩 사먹으시잖아요. 누군가 그래도 사긴 사요. 근데 부동산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주식인데 좀 약간 더 하면은 상장 폐지되는 날에도 누군가 사더라고요. 그 단타를 노리시잖아요. 청산빔이 없어, 부동산.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개사님들 많이 알고 있는데 요즘은 급급매가 아니라 급급급매는 팔린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많이 떨어진 그 가격에서 20%나 30%를 더 낮추면 팔린대요. 저는 그냥 가격을 떠나서 거래라도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왜 이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되냐. 세금 자체가 이제 중과가 좀 풀린다. 그리고 내년에 바뀌는 세금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바뀌는 세금은 세제 개편안 항상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더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빨리 하시는 게 좋죠. 17년 파리 대책부터 사실 증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딱 4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산가분들은 다 이미 하셨었죠. 그리고 과거에 그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넘어올 때 그런 대책들이나 그런 것들 경험하셨던 분들은 파리 대책 나오자마자 하셨어요. 시그널이 왔고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자녀한테 증여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증여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금이 절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취득세. 취득세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사면 우선은 이제 여론의 시각은 약간 이제 투기꾼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는 2주택자부터 8%, 그다음에 3주택자는 12%의 중과세가 나오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은 2%까지는 일반 세율, 1%부터 한 3%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2주택까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3주택부터 8%, 그 다음에 4주택부터 12%. 그러니까 주택수가 한 개 더 사더라도 약간 취득세율에 대해서 완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를 할 때 이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받는 수증자가 중과세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의 취득세율이 이제 기본에 있는 농특세랑 뭐 지방교육세 다 포함하면 3.8%랑 4%인데 이게 중과세율 받으면 12.4% 아니면 13.4% 거의 3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보유세인데 종부세는 뭐 말씀 안 드려도 거의 뉴스 보면 포탈을 막 많이 잠시 갈 정도로 다 아실 텐데 종부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중과세율이 어떻게 돼 있냐면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2배 높아져요, 거의. 그래서 종부세의 부담이 엄청 커지시거든요. 옛날에는 종부세 얘기해도 그냥 사람 다 웃었잖아요. 근데 조금씩 아파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게 19년대 시그널 받으셨던 분들은 자산가가 왜 무섭냐면 바로 내년에 내 종부세 얼마 나올지 계산해서 물어보셨었어요. 그래서 내 유동성 확보를 얼마 해야 되는지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여하면 종부세 얼마 줄어드냐. 그럼 종부세가 2억이 줄어들면 증여할 때 얼마 나오냐. 2억 나온다. 그러면 넘겨주겠다. 그럼 자녀가 이번 참에 이제 마중물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세팅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다 미리 다 계산을 많이 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방이니까 뭔 일 있겠어요. 지방인데 왜 아파? 이러면서. 그렇죠. 20년, 21년도쯤에 아프다고 많이 느끼셨죠, 대부분. 특히, 예. 네. 그래서 올해 이제 받아보시면, 올해는 이제 좀 덜 할 건데, 내년에 또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세제 개편안에 중과세를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통과 안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풀리면 근데 괜찮아지는 거죠. 세율은 그대로지만 조정대상 지역이 이제는 아니니까. 왜냐면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만 풀리면 됩니다. 그럼 양도세도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양도소득세도 이제 크게 달라지죠. 그래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문의가 좀 제일 많은 거고. 첫 번째로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지금 비과세를 받으려면 첫 주택이다. 그래서 나 비과세를 받아야겠어. 라고 하면 2년 거주를 무조건 해야 돼요. 보유 기간 동안에. 근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거주를 안 하셔도 돼요. 2년 보유만 하시면 되죠. 거주를 직접 해야 된다라는 부담은 상당히 크거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갭 투자니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럼 결국은 2년 보유는 하더라도 2년 거주는 못 하니까. 그쵸. 실거주 못 하는데 많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있다가 신규주택 취득했을 때. 그리고 이제 잠깐 일시적으로 이사 가니까 그 텀 동안에 얘를 팔아라. 종전주택 팔면 비과세 해주겠다. 근데 이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닐 때는 3년인데 조정대상 지역이면 2년이에요. 2년이에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풀려버리면 1년이라는 기간이 더 생기는 건데 1년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내놔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진짜. 저희가 지금 그런 거예요. 1세대 2주택인데 뭘 누가 사가야 뭘 처분을 하지. 애초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 작년 10월부터 그 분위기라고 저는 캐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1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럼 내년 1년 동안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안 팔리면, 비과세가 날아가 버리면. 그런 분들이 지금 세 번째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2년이 지나버리면, 그동안은 얘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나는 순간, 조정대상 지역이면 중과세를 맞는 거예요, 얘를 팔 때. 갑자기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깊은 빡침이 오는 거죠. 나 이번에 넘어가면 나 죽을 때까지 안 팔 거야. 그러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근데 종부세가 안 바뀌어. 그러면 갖고만 있으면 보유세가 몇 억씩 나와. 또 세금으로 맞는구나. 그래서 이 기간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 이걸 빨리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혹은 저가 양수도의 전략을 많이 짜십니다. 어쨌든 나는 비과세를 받으니까 거래 비용 자체는 확 줄어들어요. 근데 이 자녀가 성인 자녀여야 되죠? 성인 자녀는 아니어도 되기는 한데 자금 여력이 안 되니까 대부분 힘든 거죠, 사실은. 근데 미성년자 자녀가 나도 어쨌든 같은 세대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 수가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아트적인 거는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고 독립된 세대로 한 다음에 부담부 증여나 저가 양수도가 그러면 여기 1세대 1주택이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자녀가. 그쵸. 자녀는 받고 나서 미래에 비과세 받고 그다음에 넘겨줄 때 취득세 줄이고 왜냐하면 자녀는 첫 주택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중과세율이 전혀 없고 중과 취득세율이 없고 그다음에 이거 주택수 빠지니까 나는 종합부동산세가 보유기간 동안에 또 낮아지고 자녀는 별도로 종부세 내는데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죠. 왜냐면 1세대 1주택이니까 종부세 부담 거의 제로고. 그럼 19년을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이 찬스를 활용했을 때 얼마 정도의 세액 혜택이 있는가, 말 그대로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가를 따지시긴 합니다. 자녀한테 부담이 크게 안 되면 이번 참에 이걸 좀 해주자 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이걸 왜 22년도 내에 해야 되냐면 23년도부터는 취득세 과세 표준이 바뀌어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 부동산의 모든 거래는 사실 대부분 아파트거든요. 80%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거래를 할 때 증여취득세가 기존에는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시가가 20억짜리 아파트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주택 가격이 이제 대부분 14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증여취득세는 대부분 14억에다가 몇 프로, 4% 아니면 12.4% 중과세면 이렇게 냈었는데 23년 되는 순간 20억에다가 4% 아니면 13.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과세표준 자체가 유사매매라 그래서 그 증여하는 날짜로부터 전 6개월과 후 3개월 동안에 나랑 같은 평형수의 아파트가 거래된 내역이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걸 끌고 와가지고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올라가는데 이게 대부분 간단히 생각하시는데 기본 1,000만 원은 무조건 차이 납니다. 억 단위까지도 많이 차이 나서
왜냐하면 그 취득세를 예. 자녀가 내요. 그러니까 자녀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뉴스를 왜 귀 기울여야 되냐면, 원래 이게 12월 달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11월로 앞당긴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할 수 있는 기간이 얼추 잡으면, 길면 2달이고 짧으면 예. 뭐 1달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준비라는 게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 뉴스 한참 있다가, 그럼 내년에 한번 해볼까? 뭐 언제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가 그 며칠 차이로 몇 천만을 날려버리시는 거죠. 23년 초에 진행을 해버리면서. 예.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포지셔닝에 있는지를 빨리 아시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